잘 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장부승입니다. 네, 지금 일본에 있고요. 여기 아마 오사카 가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요즘 1년에 뭐 1000만 명씩 한국인들이 일본에 오니까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오사카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오사카를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오사카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외곽에 있는 그 히라카타라고 오사카 부에 속하는, 오사카가 시만 있는 게 아니라 부가 있는데 오사카 부는 되게 큽니다. 그죠? 우리로 치면 이제 경기도 같은 데라서 약간 동북쪽으로 이렇게 저 교토 쪽으로 가 있는, 교토랑 오사카의 한 중간쯤 되는 곳에 히라카타시라고 이제 일종의 저 베드타운이죠, 베드타운. 거기에 저희 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재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서 했었는데 제 인생에 저 76층에서 강연, 이런 공중 강연을 한 번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이게 제가 일정이 좀 불확실해가지고, 제가 요즘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 늦둥이가 태어나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불확실했는데 막판에 좀 확정이 돼서 부랴부랴 또 하게 됐는데, 우리 또 이 만능의 의사 김경태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며칠 만에 이렇게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김경태 회장님의 이 다재다능함에, 의사인데도 의사 이외에 또 이런 것까지도 다 정말 대단히 수월하게 해내시는 걸 보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이제 김경태 회장님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의사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장부승 교수님 좋아요, 그 아이디어 좋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서면 또 그만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경청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김경태 회장님. 제가 그 AMA, 미국의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사례 설명하면서 걔들이 그 정치적인 어필을 잘한다, 정치인들과 소통을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저기 성남 지역구 누구죠? 이수진 의원, 그 간호사 하시던 분이죠. 노정희 위원장이었어요. 예, 하다가 이제 국회의원 하시는 분인데 자꾸 뭘 생산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생산을 많이 해요, 뭐를. 그래서 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가서 여러분 의사들이 단체로 가서 또 면담을 시도하셨더라고요. 그런 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의 표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지역구에 있는 의사들이 이렇게 단체로 가가지고 소통합시다 이러면은 그거를 거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없어요. 예. 그리고 AMA, 미국의 AMA가 그런 걸 되게 잘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면서 의견도 전달하고 영향력의 그 끈을 놓지 유지하는 건데, 제가 그런 거를 여기저기서 말씀드렸는데 실행하시는 분들은 잘 못 봤는데, 이 김경태 회장님께서는 그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실행력. 그래서 며칠 만에 이 76층 강연, 공중 강연도 실행하시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하니 어필도 그대로 실행하시고, 정말 김경태 회장님의 이 다재다능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어제인가요? 엊그제인가 그 지역의사제 강행할 기세라고 지금, 여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강행하겠다는 지역의사제는 일본 모델을 원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지역의사제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영국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사제죠. 왜냐하면 영국은 NHS 소속 의사들이 사실상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무지를 다 NHS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지역의사제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병원을 다 국영화하고 의사들을 다 공무원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돈도 없고 그런 방향이 아닌가. 보니까 지금 일본의 지역의사제를 상당히 원용을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해왔는가, 경험이 많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그걸 알면은 우리가 참고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역의사제 하려면은 이게 히스토리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의료개혁의 논의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걸 먼저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의료 관련해서 하도 가짜뉴스가 판치기 때문에 몇 가지 그 세간의 오해 이런 거 좀 지적을 하고, 일본의 의대정원 추이, 그리고 일본의 의대정원 관련해서 최근 어떤 결론들이 났는지, 방향성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지역틀이라는 얘기가 본격화된
계기가 뭔가, 일본에서. 그걸 말씀드리고, 지역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그 정의가 뭐냐. 그리고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일본의 지역틀. 일본에서는 그 지이키 와쿠라고, 우리나라는 지역의사제라고 하는데, 지이키 와쿠라고 그래요. 왜 지이키 와쿠냐면은, 이게 의대 선발할 때, 일본에서는 의학부, 의학부라고 그러거든요. 의대 선발할 때 지역 특별 전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역 틀, 지이키 와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역의사제라는 말 쓰지 않고, 이학부부 지이키 와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의대 지역 특별 전형, 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벌써 이미 시행을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시동이 걸린 게 2008년부터니까요. 벌써 한 17년 한 거죠. 그럼 이게 17년의 성과가 누적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인가? 일본에서는 이 지역 틀이라는 것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가장 최근에 그 일본의 의료정책 종합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그 내용이 뭐고, 그리고 그게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뭐냐,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의욕에 앞서가지고 단 며칠 만에 엄청난 양의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오늘 이거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스피디하게 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간의 오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본. 작년 2월에 이 의정 갈등 본격화됐을 때, 박가네라고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일본 관심 있는 사람들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박가네라가 아주 유명한 유튜버인데, 지금 홋카이도 살고 있죠. 그 와이프도 저 일본 사람이고, 이 친구 저 교토대 나온 친구라 아주 엘리트고 아주 스마트한 분입니다. 저도 종종 보는데, 그 정확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작년 2월 18일에 한국보다 앞서서 의대 증원할 일본의 상황이라고 그래서 문제적 발언을 했어요. 문제적 발언.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 줄이는 일본 벤치마킹 해야,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 예, 엄밀하게 말하면요. 예?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 의대 정원을 줄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의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문부과학성입니다. 옛날에 이제 일본의 의사가 3,000명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점점점 늘리는 거예요. 예, 의사를 늘립니다. 왜? 필요하거든요. 좀 이제 뭔가 좀 이제 여기서 하면 정체가 됐네? 2008년도. 예, 의사 수를 갑자기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뻥 늘리게 되는 겁니다. 현행 일본 2014년도 의학부 입학 정원 증가에 관해서. 정말 지금 이 얘기네? 예, 지금 얘기입니다. 2014년에 의대 정원이 9,403명. 의대 입학 정원. 그 다음에 2013년 의대 입학 정원이 9,384명. 이기 때문에, 그렇죠. 2013년에 대비해서 2014년이 17명이 늘어났습니다. 의대 정원이요.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조금씩. 뭐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의대 정원 입학 숫자가 9,400명. 대한민국은 지금 3,000명.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약 2.4배 정도 많거든요. 2배 약간 넘습니다. 의사 숫자는 3배가 많잖아요. 의대 입학 숫자. 그렇죠. 일본이 한국보다 의사를 좀 많이 뽑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일본은. 자, 이런 발언을 했어요. 또 무슨 발언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일본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다. 작년 2월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건 무슨 발언이냐면, 의대 정원을 줄이자고 하는 것은 일본의 의사들만의 주장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같은 방송에서. 그 다음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지금은 줄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줄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을 한 게 일본 정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의대 정원 줄이자는 일본 정부라는 식으로 이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일본 후생노동성 의료 종사자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오. 후생노동성은 일본 정부 기관이 맞잖아요. 근데 그 정부 기관 산하 내에서 앞으로 정책을 결정할 때 흔히 말하는 사회의 유식자들, 예. 좀 이제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이 정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라는 회의가 있어요. 이 회의 내에서 나온 내용이 기본적으로 뭐냐? 의사 숫자 줄이자예요. 호.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의대 정원 감축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나오죠. 이 회의는 누가 했을까? 라는 게 궁금하죠. 전국 의학부, 의학부장, 병원장, 일본 의사회 부회장, 의료법인, 덕수회, 도쿄 서덕수회 병원, 이와테 의과대학 이사장, 그렇죠. 의료인들입니다.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의사들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했는데 일본은 의사를 줄여야 된다라고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부가 따랐나요? 정부가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왜? 참고를 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의대 정원을 줄이자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의사들만의 주장이다. 이거는 사실은 정확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 일본의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증감의 맥락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의 특성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좀 이렇게 그 넓은 측면에 이해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일본의 의대 정원 추인데 화살표로다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R이라고 되어 있는 게 레와입니다. 레와. 그래서 2018년 이후고 여기 H라고 써 있는 게 이제 해세인데 이때 이제 뭐 천황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연호가 바뀌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2018년 19년 이때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9,420명이죠.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이때를 피크로 해서 그때를 넘어가질 않습니다. 넘어가질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무슨 일본 의사들이 그렇게 주장만 한 게 아니라요. 그런 결정이 실제로 있었어요. 왜 결정을 해주든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일본의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이 거대한 사회경제적 실험이 출발한 게 2007년, 8년 이때입니다. 2007년, 8년. 그래서 보시면은 2007년까지는 의대 정원이 계속 동결 상태죠. 1982년 이후에 2007년까지 약 25년 동안 일본의 의대 정원은 점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줄여왔어요. 근데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어디죠? 일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내각입니다. 내각.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고 총리 역시 여러 그 대신들 중에 한 명이에요. 총리가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최고 의사결정권자지만은 일본은 총리 역시 내각의 일부이기 때문에 물론 총리가 중요하죠. 예, 내각에서 제일 중요하지만은 총리 역시 내각의 일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내각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초와 90년대 두 번에 걸쳐서 일본의 내각이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계속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80년대 초에 하고 그걸 또 90년대에 가서 재확인을 하고 그 결과 1982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점진적으로 감축을 해요. 예. 근데 그 전에는 좀 늘렸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일본의 의대 정원의 추입니다. 여기 지금 쇼와 36년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가 이제 1961년이거든요. 여기가 61년도에는 3,000명대였는데 이게 계속해서 오르죠. 이때가 이제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하던 때입니다. 60년대, 70년대, 20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70년대 다나카 가쿠의 정권 들어서면서 모든 도도부현, 모든 도단위 그 광역자치단체에 최소한 의대가 1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해서 의대를 신설해요. 가지고 그때 의대 정원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과도한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한 다른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서 80년대 들어와서 이때 다시 줄이는 겁니다. 예. 이때 가기 결정을 한 거예요. 쇼와 57년 1982년이거든요. 가기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계속 줄이죠. 그러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바로 2007년, 8년입니다. 2007년, 8년.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죠. 그래서 2007년, 2008년도에 168명 늘리고요. 7,625명이 168명에 대해서 2.2% 늘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가 제일 많이 늘렸는데 7,793명에서 8,486명으로 늘려서 693명을 늘렸어요. 이게 8.9%가 늘어난 건데 1년에. 이게 지난 40년을 통틀어서 일본의 의대 정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겁니다. 1년에. 그게 8.9%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보시면은 4.2%, 0.9%, 0.8%, 0.6%, 0.3%, 0.7% 조금씩 늘리죠. 조금씩. 그러다가 멈추는 게 어디냐면은 2018년, 19년에 가서 멈추고 그 이후로 9,420명을 피크로 해서 그거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넘어서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에 2007년에서 2018년 사이에 11년간 23.5% 1,795명을 늘립니다. 그리고 2019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27명을 오히려 줄여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냥 개걸음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2007년부터 2025년까지로 해서 18년을 따지면은 아마 대략 한 23%, 22% 정도 늘어난 게 될 겁니다. 17년, 18년에 걸쳐서 의대 정원을 약 22%, 3% 정도 늘린 겁니다. 4분의 1 조금 가깝게 늘린 거예요. 예. 점진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작년에 그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이라는 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그 정책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1년에 3,000명이었는데 2,000명을 늘린 거니까 어떻게 되죠? 60몇 프로, 아니, 실제로는 1,500명 늘렸나요? 그러니까 한 50% 1년 만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죠. 그러면 이렇게 정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되는 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점진적으로 줄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R1이 레와 1년인데, R1이 레와 1년, 9,420명, 9,330명, 9,357, 9,374, 9384, 9403, 9393. 이게 9,420을 피크로 해서 점점 이제 내려가는 패턴을 보이죠. 네? 그럼 이런 정원 증감은, 그러니까 점점 감소한다 해서 점진적인 감소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아까 그 박간애라는 그 유튜버가 아유, 의대 정원 줄이자는 거는 의사들만의 주장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의사수급 분과회 막 이렇게 명단을 갖다가 보여줬는데, 그 일본의 그 정책 결정 시스템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수급 분과회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한 75% 정도가 의사인데 거기서 의대 정원을 논의를 해요. 근데 의사수급 분과회라는 것은 법정 단체도 아니고 그냥 임의단체입니다. 무슨 그거를 만들어야 될 의무도 없고요. 후생노동성의 의정국이 이 문제 주무국인데 의정국장이 만든 임의의 자문기구예요. 자문기구. 그리고 거기 간사는 거기 과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돼요. 아무런 법률적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일본의 언론들을 보면 요미우리 아사히 뭐 니케이를 보면은 다들 의대 정원 문제가 나오면은 아, 의사수급 분과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의사수급 분과에서 이렇게 논의가 됐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결정을 했다고 나와요. 이 의사수급 분과에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고 법률성상의 근거도 없고 임의단체에 불과합니다. 국장, 주무국장을 보조하는 임의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보도는 그렇게 나와요. 왜냐? 실질적으로 거기서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수급 분과회에서. 의사수급 분과회는 이 의정국이라든가 의정국의 담당 과장이 들어와서 사무총장 역할을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다가 수집하거나 모델링을 하거나 리서치를 하는 것은 후생노동성의 담당 국에서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줍니다. 거기도 뭐 국책연구기관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논의를 하는 과정에 이미 정부 입장이라든가 다른 전문가 의견 다 거기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거를 의정국장에 받아 안아가지고 후생노동대신에게 보고를 하고 후생노동대신이 오케이를 하면은 내각을 올립니다. 일본의 내각회의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텔레비전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막 장관들, 할아버지들이 앉아있고 막 총리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면은 다들 일어나가지고 막 인사하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내각회의입니다. 그게 내각회의예요. 거기서 무슨 토론할 수 있겠어요? 토론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거기서 다 추인하는 겁니다. 그게 내각에 올린다고 하는 건 이미 주무 대신이 장관이 내각에 올린다고 하는 건 이미 내마와시라고 그러죠. 사전 협의가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처들이랑 이해 당사자들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의사수급 분과에서 이런 논의를 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는 벌써 후생노동대신과 주무국장의 의견이 다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그리고 이건 조만간 내각으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땅땅땅 결론이 나서 내각의 결정으로 추인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간애가 말한 게 뭐가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의사수급 분과에서 이런 얘기 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이거는 의사들이 얘기한 거예요 라는 것은 이 정책결정 과정의 맥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 아까 그리고 숫자를 단 몇 년치만 보고 의사들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몇십 년치의 그 맥락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증감의 추이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2024년도에 일본의 문부과학성, 의대 정원은 문부과학성이 기본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후생노동성도 관여를 하지만. 그래서 2018년 가기 일정이 나왔었어요. 경제재정 운용 계획 기본 방침. 일본은 자민당에서 매년 7월이 되면요, 그 이듬해 예산안의 기초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걸 호네부토 호심이라고 하는데, 그 굵은 뼈대 방침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식 명칭이 경제재정 운용 계획의 기본 방침입니다. 거기에 자민당의 입장이 다 반영이 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과거에는 공명당이죠. 지금은 일본 유신의 회가 연립 파트너가 됐지만, 연립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그 이듬해 예산 그 심의를 국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그 이듬해 4월부터 이 예산 방침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2018년 가기 결정에 아까 2018년이 일본의 의대 정원 피크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럼 왜 그게 그렇게 됐냐면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해서는 2019년도의 의학부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정사, 세밀하게 조사하면서 잠정적으로 현재 의학부 정원을 대체로 유지한다. 이게 2018년도에 내각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피크가 되는 거예요. 의사들이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전혀 맥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2018년도에 일본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내각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연도에도 2018년, 19년도에 의대 정원 수치를 넘어서지 않죠. 아까 다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에 가면요, 11월 4일 날 문부과학성의 담당 국장인 고등교육국장, 이게 이제 대학 담당하는 국장이죠. 그리고 호생노동성의 그 의대 정원 담당하는 국장, 의정국장이 공동 통지문을 냅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에요. 담당 국장이 통지문을 낸다는 거는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겁니다. 2024년도 의대 총정원은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와 마찬가지로 2019년에 의대 총정원을 상한으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재확인한 거죠. 늘리는 일 없다. 의대 정원 늘리는 없다. 왜냐하면 이때쯤 가게 되면 의사수급 분과회에서 그 초기 그 추계 결과들이 나옵니다. 의대 정원 늘리면 안 되겠다. 이거 자칫하면 이거 의사 과잉이 된다라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게 아니지만 초기 결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모델링 해가지고 수치 집어넣어서. 그게 정책 결정에 반영이 돼서 2019년도를 피크로다가 해서 그 이상 안 늘리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의대 정원 증원은 무리라는 잠정적 결론을 이미 일본 정부가 이 시점에 내린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정은 어디서 나왔느냐? 의사수급 분과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저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거 지금 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내용은 제가 그걸 번역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가기 결정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2018년에서 2025년까지 경제재정 운용 및 개혁의 기본 방침, 이게 되게 중요한 문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매년 여름 되면은 자민당에서 굵은 뼈대 방침이라고 해서 문건이 나옵니다. 몇십 페이지, 한 70페이지, 60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산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대체적인 기본 방침을 갖다가 문서로다가 내요. 자민당의 방침이라고 해서 집권여당의 방침이다. 거기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두 번째 이거 한번 보시죠.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해서는 2019년도 의학부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정사하면서 쭉 얘기하고 의사의 일하는 방법 개혁이나 의사의 편제 상황 등 발휘하면서 장래적인 미래의 의학부 정원의 감원을 향해 의학부 정원, 의대 정원의 감원을 향해 의사 양성수의 방침에 대해서 검토한다. 감원의 방향으로 가는 거로 의대 정원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이때 벌써 나오는 겁니다. 2018년도쯤에. 2019년도에 뭐라고 나오느냐. 2022년도 이후의 의학부 정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의사 수급 추계를 실시하는 뒤 의학부 정원의 감원을 향해 다시 나오죠. 똑같은 얘기가 의사 양성수의 방침을 검토한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3년까지는 이 호네부터 방침에 자민당의 이 기본 예산 문건에 이 얘기 안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등장하는 게 2024년인데 그 뭐라고 나오냐면은 2026년도의 의학부 정원의 상한에 대해서는 벌써 2년 뒤에 의대 정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2년 뒤에 의대 정원에 대해서 자민당의 기본 예산 방향 방침의 얘기가 나옵니다. 2026년도의 의학부 정원의 상한에 대해서는 2024년도의 의학부 정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의 의사 수급 상황을 근거로 하면서 2027년도 이후의 의학부 정원의 적정화. 이 감원을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영어로 하면 유포미즘이에요. 유포미즘. 적정화의 검토를 신속하게 실시한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이듬해 올해 호네부터 방침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지역의 의사 확보에의 영향에도 배려해. 이제 새로운 표현이 또 들어갔습니다. 의사 편제 시정의 대처를 진행시켜. 이거 새로운 표현이 또 들어갔어요. 의사 수급이나 인구 감소 등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2027년도 이후에 의학부 정원의 적정화를 진행시킨다. 검토란 말이 빠졌죠.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의대 정원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지방의 의사 확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겠다. 의대 정원을 줄인다 하더라도 지방의 의사는 줄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시켜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다 자민당의 기본 예산 운용 방침을 반영하는 굵은 뼈대 방침, 매년 여름에 나오는 문건에 들어가 있는 공식 문건에 들어가 있는 내용. 이게 자민당의 공식적인 예산 운용 방침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의사들이 뭐 어쩌고 의사들이 주장하고 그런 거 아니죠. 예? 문건을 다 보면 나오죠. 이게 증거가 다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본의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겉에 나온 숫자 몇 개만 보면은 잘못된 이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결론을 나오게 됐냐? 그럼 의사수급 분과회가 의대 정원을 줄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예요. 이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6년 동안을 노력을 하고 수많은 모델링을 하고 수많은 디스커션을 통해서 거기에 모수와 변수들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수많은 의사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의사의 수급이 언제 균형을 이룰 것인가를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공급은 알죠, 우리가. 의대 정원이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얼마가 의사가 들어올지, 그 다음에 대략적인 은퇴 규모를 알죠. 얼마 정도의 의사들이 매년 그만두는지 또는 사망하는지를 평년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의사 공급량이 나오죠. 그럼 의사 수요량을 또 계산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을 텐데 상당히 그 복잡한 그 방정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산업의 수요, 무슨 뭐 연구하는 의사 수요, 임상 의사 수요, 뭐 입원 의사 수요, 병상별로 어떻게 돼 있고 각 지방은 어떻게 돼 있고 전문 과목별로 어떻게 돼 있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갖다가 다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 그 현장에서 추출한 그 파라미터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 케이스 1이라고 돼 있죠. 수요 케이스 1은 뭐냐면은 의사가 주당 55시간 노동을 한다고 할 때, 의사가 주당 55시간 노동을 한다고 할 때 2032년에 의사 숫자 36.6만 명에서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의사 과잉 상태가 벌어진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수요 케이스 2, 이것은 의사가 주당 60시간을 일한다고 할 때, 그때는 2029년에 의사 숫자 약 36만에서 균형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의 의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해도 의사 과잉 상태가 벌어진다. 의사 과잉. 왜 의사 과잉이죠?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근데 건강보험 재정에는 부담이 가죠. 그러니까 과잉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 그리고 수요 케이스 3도 있어요. 3은 뭐냐? 주당 78.75시간. 지금 현재의 노동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이미 과잉입니다. 이미 과잉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근데 앞으로 의사들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는 일하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의사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과로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노동시간 줄이자는 그 개혁 무드가 있어요. 그걸 일하기 방식 개혁이라고 합니다. 하타라키 카타.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자고 그래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다. 의사 너무 과잉 노동에 시달린다. 그래서 주당 60시간 정도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전제를 이 방정식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2029년에는 대략적으로 2029년에는 의사 과잉 상태로 돌입한다.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액션 플랜이 나오죠? 이거에 근거해서 의대 정원을 줄여야죠.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료 결론에 따라서 의대 정원을 이제는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의사수급 분과회가 6년간의 활동 끝에 내린 최종 결론이에요. 근데 이 초기 결론은 이미 먼저 나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모델을 갖다가 정치화하고 세밀하게 하면서 더 자세하게 해서 최종으로 이런 결론에 이른 겁니다. 이 의사수급 분과회가 지금 활동은 멈췄어요. 근데 2015년 1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022년 1월에 최종적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략 6년 동안 활동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국적인 의미의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전국의 의대 정원, 전국적인 차원의 의사 숫자는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는 논의가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게 다 정부 결정에까지 다 반영이 됐어요. 자, 다 보여드렸죠. 이 문제는 끝났어요. 우리처럼 아직도 이거 가지고 지지고 복구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이 논의가 다 끝났다고요.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의사사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다 끝났어요. 일본의 신문에도 다 나와요. 뭐 니케이, 뭐 요미우리, 아사히에 이 얘기가 그냥 몇 번이고 반복이 됩니다. 2029년에 의사 과잉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건강보험 부담 재정이라든가 인구 감소를 감안해서 이제는 의대 정원 줄여야 된다. 이게 이 문구가 그냥 계속 나옵니다. 여러 각종 매체에 나옵니다. 그러면 자, 다음 단계의 문제는 뭐냐? 아까 올해의 자민당의 그 호네부토 방침, 굵은 뼈대 방침에서 뭐 어떤 새로운 표현이 나왔다고 그랬죠? 지역의 의사 편제 문제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의 이제 일본의 의료계가 안고 있는 과제라는 건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헨자이, 편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치우치는 거죠. 의사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다 도시로만 쏠려. 대도시로 쏠려. 도쿄에만 많고, 뭐 오사카에만 많고, 또 진료 과목별로 쏠려. 외과는 안 가려고 그러고, 산부인과 안 하려고 그러고, 소아과 안 하려고 그러고, 방사선과, 뭐 재활의학과로 다 가려고 그러고, 이거를 의사의 쏠림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사회적 실험을, 의대 정원 늘리는 사회적 실험을 2008년부터 시작해서 10몇 년째 했잖아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나왔죠? 의사의 쏠림 현상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의사를 늘렸는데, 의사 꽤 많이 늘렸잖아요. 지금 20몇 % 늘렸잖아요. 한 10몇 년에 걸쳐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그래프인데, 2008년,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원전이 2008년이잖아요. 그때의 각 진료 과목별 의사 숫자를 1로 봤을 때 2022년에 각 진료 과목별 의사 숫자가 얼마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거 어떤 거 보일 것 같으세요? 보이세요? 외과예요, 외과. 의대 정원을 17년인가 동안 20% 늘렸으면은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2008년에 외과 의사 숫자가 1인데 2022년에 얼마죠? 1이에요, 1. 17년, 18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렸는데 외과 의사 숫자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그 구비는 뭡니까? 소아과, 이비인후과, 상과. 지금 대략 한 10% 내외에 늘었죠? 의대 정원을 17년 동안, 18년 동안 해서 20% 늘렸는데 산부인과가 지금 한 10% 좀 넘게 늘었고 소아과, 이비인후과 이런 거는 10%도 안 늘었어요. 그러면 다 의사들 어디 갔나? 많이 늘어난 데가 있죠. 재활의학과는 무려 60%가 늘었습니다. 14년 동안. 60%가 늘었어요. 두 번째가 어디죠? 성형외과. 성형외과. 50% 이상 늘었어요. 마취과. 마취과도 거의 50%. 방사선과. 이게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4대 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마취과, 방사선과 이 네 과는 다 50% 이상, 40% 이상 늘었습니다.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재활의학과 거의 60% 늘었고 12년 만에. 이게 뭐죠? 전국적인 차원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 숫자를 늘려도 진료 과목별 쏠림 현상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실험을 이미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의료 제공 체계가 가장 비슷한 나라라는 건 아시죠? 네? 왜 비슷하죠?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베껴왔어요. 명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베껴왔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랑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이미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실험을 해봤는데 의사 늘리고 의대 정원 늘려도 외과 하나도 안 늘어요. 상과, 소아과 조금 늘어요. 쥐똥만큼 늘어요. 네? 다 어디로 간다?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마취과, 방사선과로 가더라. 물론 제가 이제 뭐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폄하할 만한 지식도 안 되고 뭐 마취과 이런 건 뭐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만한 제 능력은 안 돼요. 근데 하여간 의사의 쏠림 현상이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은 일본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도 정치인들이 말이 많으니까 의사 편제 지표라는 걸 개발합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의사수 표준화 지표를 만들고 지역 표준화 진료 수요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분모 분자에 집어넣으면 숫자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왼쪽에 보이는 요 표에 지금 5군데가 의사가 제일 많은 겁니다. 의사 그 편제 지표가 점수가 높죠? 도쿄. 가나가와는 도쿄 바로 옆이죠? 의사가 제일 많아요. 오른쪽에는 지금 의사 편제 지표가 제일 점수가 낮아요. 의사가 적은 데죠. 근데 놀랍게도 여기 도쿄가 있어요. 도쿄가 왜 의사가 적은 거 거의 꼴찌에 도쿄가 왜 나오지? 이 도쿄는 저 태평양에 있는 섬입니다. 일본은 그 행정구역상 태평양에 일본이 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섬들을 막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태평양상의 섬들이 행정구역상 소속은 도쿄도로 돼 있어요. 도쿄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예요. 끝에서 뭐 41등, 40등 뭐 이런 데가 도쿄인데 이게 사실은 도쿄가 아니고 일본 열도에서 수천 킬로, 한 2천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섬들입니다. 그 다른 데 뭐 치바, 사이타마 이런 데 낮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지표를 보세요. 지금 제일 높은 데가 800인데 여기 낮은 데는 막 130이잖아요. 이게 심각한 그 의사 쏠림 현상이 있는 겁니다.
의사들은 대도시를 선호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의대 정원 늘리면 지역별 의사 쏠림 현상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낙수 효과는 없어요. 낙수 효과의 창시자, 대한민국 낙수 효과의 창시자 누구시더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 낙수 효과는 없다는 거를 이미 일본에서 증명했다는 거를.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지역별 편차가 해소되지 않고 진료 과목별 편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본이 이미 거대한 사회적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의사 늘리는 거, 의사를 전국적 차원에서 늘리는 거 이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해요. 전국적 차원에서 의사는 이제 줄이기로 했죠. 아까 결론이 났다고 그랬죠. 줄이면서도 지역적 쏠림, 진료 과목별 쏠림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그것이 최근에 일본의 의료계, 의료정책이 가지고 있는 최대 과제입니다. 최대 과제.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지지고 볶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역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맥락을 아시겠죠? 왜 이게 중요해지는지. 지역틀은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2008년도부터 지역틀이 도입이 돼요. 2008년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 그 사회적 실험에 시동을 걸 때 그때 어떤 방식을 도입했냐면 의대 정원을 항구 정원과 임시 정원으로 나눕니다. 항구 정원은 원래 의대들이 갖고 있던 정원, 거기에 임시 정원이라고 해서 마치 선심 쓰듯이 얹어줘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뺏어갈 수도 있다는 전제로다가 임시 정원이라고 합니다. 왜냐 안 그랬다가 또 싸움 나니까 뭐 줬다 뺏는 거야 정원 막 이러니까 정원을 항구 정원과 임시 정원으로 나눠서 임시 정원을 얹어주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요. 2008년도부터. 근데 임시 정원의 대부분은 이 지역 틀로다가 선발합니다. 조금씩. 그래가지고 아까 이 그래프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빨간색이랑 녹색이 있죠? 요 녹색이 지역 틀입니다. 임시 정원. 임시 정원 늘어나는 거랑 지역 틀 늘어나는 게 거의 똑같죠? 임시 정원을 늘려주면서 그걸 거의 다 지역 틀로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숫자는 작죠. 숫자는 되게 미미하게 출발하는데 여기 지역 틀이라는 게 100명대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거의 2,000명 가까이 왔습니다. 거의 한 뭐 5분의 1, 5분의 1, 4분의 1까지 전체 의대 정원의 5분의 1, 4분의 1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지역 틀을 계속 늘려온 거예요. 2008년도 이후에. 자 그러면은 지역 틀이라는 게 뭐냐? 지역 틀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좀 제가 써놨는데 지역 틀은 기본적으로 아까 의대 입학 특별 전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의대 입학을 위한 특별 전형의 틀이 지역 틀이에요. 네? 일본은 지역의사제라는 말 안 씁니다. 지역의사제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할당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지역 틀은 있어요. 그럼 지역 틀이라는 게 뭐냐? 각 대학이 설정하고 입학할 때 선발을 그렇게 하고 졸업 후에 특정 지자체 혹은 지자체의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진료 과목 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이걸 종사요건이라고 합니다. 해서 선발한다. 그리고 입시 전형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전형과 다릅니다. 일반 틀과는 따로 뽑아요. 별도 선발하는 거죠. 근데 물론 예외적으로 일반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 중에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지역 틀로 옮기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외적으로 있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2008년 이후에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가 시작되는데 이 증가분이 대부분 기존 정원에 임시 정원을 추가해주는 방식이었고 이 임시 정원의 대부분이 지역 틀이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장학금을 대여해 줍니다. 빌려줘요. 그리고 이 종사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 의무를 면제시켜 줍니다. 근데 이게 돈 주는 게 이제 액수라든가 주는 방식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야마나시케의 예인데 의대 6년간 매달 13만엔 한 120만 원, 130만 원 정도 되죠. 그걸 줍니다. 그럼 6년간 받으면 936만 원이 돼요. 그럼 졸업 후에 15년 내에 9년간 종사요건을 충족하면 이거 반환 의무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게 이제 이 지역 틀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돈을 주는 거죠. 학비를 지원해주고 이거 아마 학비 이거 감당하고도 남을 거예요. 아마 좀 자기 생활비도 좀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근무지를 이탈하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연이자 10%를 추가해서 일괄 변제를 받습니다. 연이자 10%는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일본은 아시겠지만 금리가 거의 제로거든요. 제로. 근데 연이자 10%를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3년, 4년 지나서 만약에 그만두면은 이자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연이자 10%니까. 그게 쌓일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지역틀이라는 겁니다.
지역태례는 원칙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각 광역 지자체 도도부연이라고 그러죠. 도도부연이나 대학이랑 연계해서 하는 지역들이 있고, 대학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대학 독자틀인데, 대학 독자틀은 뭐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자체와 대학 간의 연계하에 이제 설정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지역틀, 지역교과가 있고, 또 하나가 지역 출신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출신 틀로 들어올 경우는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야 돼요. 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가. 해당 지자체 출신을 뽑는 겁니다. 근데 좁은 의미의 지역틀은 딴 데서 와도 돼요. 딴 데서 와도 들어와가지고 종사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내가 도쿄에서 학교를 다니던 학생인데 어디 뭐 이와테현에 가가지고 거기에 지역틀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 대학에서 설정한 종사 요건에 맞춰가지고 근무하겠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 그 학교가 위치한 곳으로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상에 뭐 A 대학이 있다. 근데 이 대학의 정원이 120명이다. 그러면은 항구 정원이 100명이었고 임시 정원이 20명이다. 그러면 얘를 뽑을 때는 일반 틀 70명, 대학 독자틀 5명, 지역 출신 틀 15명, 지역 틀 30명, 그리고 이제 이 중에 뭐 임시 정원 20명, 이런 식으로 뭐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률적이지 않고 대학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국의 대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직은 없어요. 이제 그거를 좀 만들자는 논의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면 또 뭐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 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역 틀은 성과를 내고 있느냐? 지금 이게 아까 2008년도부터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탈자들이 상당히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생 노동성이 2019년, 20년 조사를 했더니 조사 대상 9,707명 중에 이탈자가 450명이 나왔어요. 450명. 나 돈 물어낼 테니까 난 이거 종사요건 못 채워. 하고 돈 주고 빠이빠이 한 거죠. 네? 4.6%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유도 이제 설문을 해봤는데, 이제 뭐 다 예측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가게 되면은 당장 장비라든가 병원의 설비라든가 그 의료 환경, 근무 환경 자체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전문성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의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죠. 고인물 되는 거. 자기 동기는 도쿄에서 막 명의 소리 듣는데 매일같이 심장 수술하고 뭐 10년 동안 해가지고 명의가 돼 있는데, 나는 지방에서 감기 환자만 치료해서 10년 동안. 그럼 뭐예요? 돈을 떠나서 자존심이, 이제 나 의사 됐으면 나도 공부 꽤 잘했었는데 같이 공부 잘하던 놈인데 쟤는 지금 도쿄에서 명의가 돼 있고 나는 뭐야 감기 전문인가? 그 고인물 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문제, 결혼 출산과 양립 문제. 아무래도 지방에 있으면 좀 결혼하기도 좀 불편하고 애들 생기면 이제 학교 문제도 있고 그렇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많은 그 이탈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이 의사가 적은 지역에 청년 의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좀 긍정적인 측면이죠. 젊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는 청년 의사 비율이 되게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체 의사들 중에서 30대, 40대 의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단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사 증가 속도가 빠른 겁니다. 의사들이 젊기 때문에. 은퇴하는 사람보다 기존의 그 의사 그 풀을 유지하는 그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한국은 의사 증가 속도가 대단히 빠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본은 좀 고령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젊은 의사들이 지방에서 일하는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 약간 엇갈린 관측들이 나오고 있죠. 자, 지역틀의 성과. 제가 하나 또 이것도 그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후생노동성에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임상연수, 이게 인턴이 이제 일본은 2년인데 이걸 임상연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2년 동안 인턴을 하고 수료한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지금 너 지정된 지역에서 앞으로 계속 근무할 거야? 그런 의향이 있어? 물어봤더니 지역틀로 들어온 학생의 거의 90%죠. 6%, 7% 정도가 얘 그럴 거예요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지역틀 이외에 그 현지 그 지방 출신자의 경우에는 그게 좀 낮아요. 8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지역틀 이외인데 그 동네 출신이 아니고 딴 데에서 온 학생일 경우에는 40%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도망갈 거야. 나는 의대 졸업하고 막 인턴 했는데 나는 딴 데 갈 거예요 라는 얘기죠. 근데 요게
2021년, 2023년에도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일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본 후생 노동성은 이거를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어요. 성과. 그러니까 지역들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지역들을 하니까 이 정도 비율로다가 그 지역에 남더라. 그러니까 남겠다는 의향을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게 두 번의 지금 조사를 한 건데 2017년에서 2019년 그때 조사랑 2021년에서 2023년 가장 최근 조사 두 개인데 지역 틀로 들어와서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인턴 2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앙케이트.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역 틀로 들어와서 그 지역에 계속 남아서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85에서 90% 사이다라는 얘기는 저의 해석에 따르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10% 이상은 이미 2단계에서 뭐다? 저는 이 지역에 근무할 생각이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과연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틀로 들어와서 6년 동안 9천만 원 내지 뭐 1억 정도를 받으면 그만두고 나서 9년 동안을 그 인턴 2년 그 다음에 전공의 수련 과정 포함해서입니다. 9년 동안을 지정된 그 도나 아니면 그 도 내의 어떤 지역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을 받고 들어와서 인턴을 2년하고 끝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더니 10% 이상이 나는 여기 안 있을 거예요 라는 의향을 벌써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맥상통하죠. 아까 이탈자들이 벌써 2019년, 20년에 4.6%가 실제로 이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성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후생노동성처럼 대단히 불길한 징조다. 불길한 징조다. 앞으로 이탈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탈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거 아니에요. 10% 이상이. 그럼 아까 4.6%가 실제로 이탈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6년간 누적된 데이터를 보면은 앞으로 그 복무 의무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제가 보기엔 늘어날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해석을 하자면. 그건 저 해석입니다. 뭐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지역틀의 성과. 그럼 지역 편제에 효과가 있나 없나를 보죠. 이게 뭐냐면요. 2022년도에 조사한 건데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3년차 내지 5년차가 된 의사, 주로 전공이겠죠. 인턴 끝나고 나서 전공인 사람들 대상으로 자, 의사 면허 등록 의사들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의사 편제 지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의사가 얼마나 많냐를 새로 추계 놓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자기네 그 도 출신, 자기네 그 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 출신자를 비교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지금 각 점들이 다 일본의 도도부현, 광역자치단체들이거든요. 점 하나하나가. 그러면은 여기서 높은 곳에 있는 데는 의사가 많은 데예요. 의사 편제 지표 점수가 높으니까. 제일 높은 데가 도쿄죠. 여기 보이시죠? 도쿄. 도쿄가 단위 인구당, 인구 1000명당 의사가 제일 많아요. 일본에서. 도쿄가. 그러니까 의사 편제 지표가 높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은 그 현에 있는 의사들 중에 그 현에서 의대를 졸업한 사람의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게 어딥니까? 아오모리죠. 아오모리가 아오모리 현에서 의대 졸업한 의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제일 적은 게 어딥니까? 치바, 사이타마. 여기는 치바, 사이타마에 있는 의대를 졸업해서 치바, 사이타마에서 일하는 의사의 숫자가 제일 적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처럼 사회공학 공부하는 사람들 이러면 되게 재밌어요. 흥미로운,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게 재밌는 건데. 자, 보세요. 여기 지금 재밌는 게 요 위에 우상향 4분면에 있는 도쿠시마, 고치, 에히메, 야마나시. 다 보이세요? 요 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일본 많이 갔다 오신 분 딱 벌써 감이 오실 거예요. 이 현들의 특징이 뭐죠? 일본 많이 가보신 분. 어디에요? 다 어디 몰려있어요? 어딥니까, 여기가? 시코쿠죠. 시코쿠 가보신 분 있어요? 시코쿠. 나는 시코쿠를 가봤다. 오사카 건너편에 있는 섬, 제일 작은 그 섬 있잖아요. 일본 그 혼슈에 붙어 있는데. 나는 시코쿠를 가봤다. 시코쿠는 농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유일하게 신칸선이 없어요. 좀 외진데죠? 네? 자, 그리고 이 밑에 아오모리, 아키타, 이와테. 여기는
이것도 일본 지리를 아시는 분 딱 감이 오실 텐데 여기 어디예요?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분면에 나오는 현들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죠? 일본에? 일본 열도에서? 동북지방이죠. 후쿠시마 위쪽에. 도쿄에서 저 위로. 그 쓰나미 크게 왔던 곳, 그 후쿠시마보다 위에 있는데, 일본에서 제일 눈 많이 오는데, 제일 외진데, 제일 깡촌. 거기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현에서, 자기네 현 내부에 있는 의대를 나와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제일 많은 곳이, 의사가 많은 쪽으로는 시코쿠에 몰려있고, 의사가 적은 쪽으로는 동북지방에 몰려있어요. 외진데, 시코쿠와 동북지방의 특징이 일본의 백워터입니다. 백워터. 고인물이에요. 우리 치면 뭐, 어디라고 얘기하면 또 이게 또 차별이 될 것 같아서 외진대예요. 자,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상단의 사분면에 보면은 어디죠? 여기는 의사가 많고 여기는 자기네 현 내에서 의대를 졸업해서 자기네 현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의사들이 많다는 곳이에요. 어디죠? 딱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오사카, 오카야마, 교토, 나라 어디죠? 다 몰려있죠. 어디예요? 제가 있는 관서지방, 간사이죠. 간사이 지방이에요. 다 몰려있죠. 이거 흥미로운 겁니다. 이게 사분면별로 지리적으로 다 몰려있어요. 자, 그러면 맨 밑에 저 왼쪽에 하단에 사분면에 치바, 사이타마 여기 특징 뭐죠? 치바, 사이타마 어디입니까? 나가노, 이바라키, 시즈오카 다 어디예요? 이거 일본을 많이 가시면서 일본 지리에는 관심이 못 쓰신 것 같아. 지도를 좀 보세요, 지도를. 일본 관광만 이거 우동 맛있어. 관광만 하지 마시고, 지도를 좀 가끔 보세요. 이거 혼슈에 보면 아오모리가 어디 있고, 도토리가 어디 있고, 이거. 여기는 다 도쿄의 주변입니다. 도쿄 주변이에요, 도쿄 주변. 의사가 적어요. 적은데, 의사가 적을 뿐만 아니라, 다 어디로 도망갔어. 여기서 의대 나온 의사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도쿄로 갔죠. 그리고 여기 사분면 위쪽에 여기는 의사가 많지만 다 의사가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오사카로 갔죠. 이제 감이 오시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감이 오세요? 일본의 의사들을 빨아들이는 양대 블랙홀이 어디다? 도쿄와 오사카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현들에서는 의사들이 다 도쿄, 오사카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많든 적든 간에. 그리고 반대로 백워터는 어디죠? 시코쿠와 동북지방. 외진 곳에 있는데 거기서는 그래도 거기서 나온 의사들이 거기 계속 버티고 근무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 도쿄, 오사카까지 거기까지 도망가려니까 이게 너무 멀어가지고 예. 가다가 이제 발병이 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역틀을 십몇 년을 운영을 했는데 도시로의 썰림 현상을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이걸 데이터를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못 막았죠. 막지 못했죠. 일본의 양대 경제축 도쿄와 오사카로 다 빨려 들어가 버렸죠.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현재 많든 적든 간에 거기서 의대 나와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숫자가 도쿄, 오사카 주변에는 적은 거예요. 왜냐? 이걸 해석컨대 다 도쿄, 오사카로 빨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틀이 지역 편제, 지역 쏠림 현상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틀을 보면. 근데 놀랍게도 후생노동성은 이걸 손가락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제가 이 데이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후생성 자료에 나오지 않아요. 후생성은 그냥 이거 표 보여주면서 손가락으로만 얘기하는데 저는 해석을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보다가 발견을 한 거예요. 지리적으로 이렇게 뭉쳐있다는 거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도쿄와 오사카로 빨려 들어갔다.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면 다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데는 그래도 좀 효과가 있는데. 그리고 지역 틀이 부작용이 또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야마나시현 사례인데, 일본에 우리도 이제 여기 지금 뭐 전의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공의협 지금 의사 선생님 와 계시고 그런데, 일본도 전일본 의학생 자치회 연합이라고 해서 의학년이라는 그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고서도 내고 막 공개 질문장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공개 서한도 내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2020년에 야마나시현에서 최초로 이탈자가 발생을 합니다. 야마나시현은 되게 조그만 데예요. 거기 이제 좀 외진 곳인데
그러면서 이제 야마나 시원에서 야 이거 지역특 이탈하면 안 돼. 종사요건 어기고 복무기간 뭐 어기고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위약금을 설정을 합니다. 위약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라는 어마어마한 이자가 이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위약금을 또 붙여요. 왜냐하면은 그 이자라는 것은 이자는 계속 붙지만 액수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 거 아니에요. 내가 복무기간 중에 뭐 예를 들어서 5년을 근무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4년치만 내면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위약금을 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자까지 막 공리로 붙으니까 어느 해에 의무 복무 기간 중 어느 해에 이탈하더라도 똑같이 1778.4만 행입니다. 1778.4만 행.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 1억 6천만 원, 이게 1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원금의 1.9배, 거의 2배예요. 설정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4년이 지나서 그만두든 5년이 지나서 그만두든 물어내야 되는 돈이 똑같이 이렇게 제도 설정을 한 거예요. 위약금을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의학원에서 발끈한 겁니다. 이런 게 어딨냐 세상에. 그러면서 노동기준법 위반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가로 위약금을 받으면 우리나라 노동법 위반입니다. 내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너 계약 위반이야. 근로계약 위반이니까 위약금 3배 내. 지금까지 월급 받는 거 다 더해가지고 그 3배 물어내. 누가 만약에 사용자가 회사 사장이 그런 얘기하면 그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약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때 이제 야마나 시원에서는 야 무슨 지역틀은 뭐 근로계약 얘기해. 의사들은 그런 게 어딨어. 근로자도 아니면서. 지역틀은 근로계약 아니야. 그냥 뭐 선발 전역할 때 그냥 의무를 부과할 뿐인데 너네 왜 이렇게 과잉 반응하느냐. 이 설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의학원이 변호사들까지 지금 고용해가지고 막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이. 그리고 의학원 얘기가 뭐냐면은 왜 자꾸 처벌 위주로만 의대생들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그러느냐. 지원 위주로 전환해라. 그러면서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봐요. 그랬더니 의대생들 얘기가 정보가 필요하다. 이게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내가 지역에 남아서 평생 의사로 살기 위해서는 지역에 먼저 남아있던 선배들과의 대화, 그 다음에 지역 의료 현장에 대한 실습, 참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좀 알고 싶다. 그런 걸 좀 해달라. 자꾸 의무만 부과하려고 하지 말고 뭘 알고 결정을 내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역들의 부작용이 이지매라고 하죠. 이지매. 영어로 허러스멘트. 이게 생겨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의무에 묶여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반노예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만약에 그 의무 복무 기간 중에 나 결혼하고 싶어요. 애 낳고 싶어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가고 싶어요. 이러면 야, 너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면서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 꿈도 꾸지 말라고. 이거 다 끝나고 나중에 결혼해라. 애 나중에 낳아라. 그게 이제 마타하라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여자에 대한 그 이지매, 괴롭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뭐 교수가 이제 전공인데 저 결혼해가지고 뭐 애 낳고 그래가지고 좀 쉬고 싶습니다 이러면은 야, 너 전문의 못 따는 수가 있어. 그러다가 너 지금 의무 복무 기간 중에 옛날에 지역투로 들어와서 돈 받았는데 지금 갑자기 네가 지금 결혼 이런 거 애 낳고 이게 말이 돼? 너 전문의 못 따. 그리고 여기서 딴 데 가려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너 어디 가서도 전문의 못 따게 할 거야. 협박을 하는 사례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지역틀에서 이탈하고 그러면은 돈을 다 몰아내는 경우에도 너 이거 우리 학교 지역틀로 특별 선발될 때 너네 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이거 애걸복걸 했는지 알아?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은 너는 이제 네 후배들은 다 불이익이 갈 거야. 그래서 겁을 주는 거예요. 후배들한테 불이익이 간다. 너네 학교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지. 이런 게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틀의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의학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보고서를 냈는데 4가지를 얘기했어요. 의사도 인간이다. 페널티 위주로만 이거를 지역틀을 운영하려고 하지 말고 의대생 개개인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인생에 걸린 문제다. 인생을 중시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 의사를 자꾸 어떤 정책의 도구로만 보려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자꾸 처벌 위주로다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벌 위주로 가면은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될 수가 없다, 이 제도가. 이게 의학연에서 하는 얘기예요, 보고서에서. 그 다음에 이게 의대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게 처음에 18살 때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랑 상의를 하겠지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지역틀로 들어온 학생들한테 절반 이상이 제대로 이게 지역틀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학교 선생님이 뭐 이거 좋다니까, 뭐 엄마가 좋다니까 그냥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별반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18살짜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솔직히 18살이 물론 뭐 이제 다 큰 나이고 이제 성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사회적인 경험이라는 게 좀 제한된 측면이 있고 엄마 아빠라든가 저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에 좀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고 우리 엄마가 얘기했던 거랑 다르네 이런 거 좀 나 몰랐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의료 현실이 어떤지를 모르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의대를 들어오는 단계에서 너 어디서 근무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의무를 갖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 의료 현실이 어떤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거기 무슨 어떤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고 거기에 실제로 일하는 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가 무슨 고초가 있고 뭐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역 틀은 그 지역 출신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와요. 18살짜리 와가지고 너 저 9천만 원 받았으니까 너 이거 다 지켜야 돼. 왜 말 안 도록 약속을 어기냐 이러면은 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 생명보험 맺는데 그 보험 설계사가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도장도 찍으세요. 이거 대기업이니까 믿으시면 그러면 뭐죠? 불안정 계약이죠. 불안정 계약이죠. 그 계약 해제 사유입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의대생들의 항변은 뭐냐면 의대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발적인 선택을 유도해야지 또 그렇게 해야지 지속 가능한 지역 의료가 실현될 수 있다. 예,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역 틀의 성과가 뭐냐? 이것도 최근에 후생노동성이 추계를 해봤는데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시구초손이라고 그러죠. 전국에 1718개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근데 지금 2022년 현재 이 중에 170개 기초자치단체에 진료소, 클리닉, 의원급 의료기관이 제로예요. 제로. 1718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170개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쉽게 말하면 우리 뭐 감기 걸리고 뭐 배 아프면 가는 병원 있잖아요. 제로예요. 제로. 2022년 현재. 근데 의사의 은퇴 평균 연령은 80세로 가정해서 추계를 해봤더니 2040년에 이 숫자가 244개가 되고 의사의 은퇴 평균 연령을 75세로 가정했을 때는 2040년에 의원급 의료기관 제로인 기초자치단체가 무려 342개.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5분의 1이죠.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5분의 1에 쉽게 말해 병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2040년에 가면. 저는 75세 가정이 더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후생노동성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지역 틀을 그렇게 십몇 년을 운영했는데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역 틀이 성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이제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 가치 판단의 문제예요. 근데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상당히 지역 틀을 갖다가 십몇 년을 운영을 했는데 아니 이미 2022년에 170개 기초자치단체에 의원이 없고 이대로 가면은 대개 한 75세 되면 은퇴하시지 않나요? 의사 선생님들? 물론 뭐 더 하시는 분은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다고 했을 때 2040년 15년 뒤에는 무려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5분의 1에서 병원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 이게 성과냐 이거예요. 이 성과라고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작년 12월에 의사 쏠림 시정을 위한 종합대책 패키지가 후생노동성에서 나옵니다. 이게 경위가 있어요. 뭐냐면은 작년 4월에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후생노동 대신이 2번을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후임자가 하고 있는데 그때의 후생노동 대신이 누구였냐면은 다케미 케이소라고 그 유명한 다케미 타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일본 의사회 회장을 무려 25년을 역임했던 그 전설적인 다케미 타로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작년까지 후생노동 대신이었어요. 다케미 케이소가 NHK 일요 토론에 나가서 작년 4월 7일 폭탄 발언을 합니다. 의사의 쏠림 현상을 규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자발적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규제에 의해서 확실히 관리해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하면서 지역별로 의사를 할당해야겠다. 이게 당연히 강제로 할당하겠다는 거죠. 너 저기 가서 근무해. 너 저기 가서 근무해. 이거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후생노동성 간부들과 협의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냥 장관 입에서 그냥 갑자기 나온 얘기입니다. 일본 의사회도 그냥 벌컥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심각한 징후들이 막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역 쏠림, 진료 과목 쏠림이.
그러니까 정치인인 닥개미 케이조가 보기에는 야 이거 이대로 놔둬가는 안 되겠어. 의사들한테만 다 맡겨놔가지고 이거 뭐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강제로 지역별로 할당하자는 얘기를 NHK 나가서 한 겁니다. 자기가 확 던진 거예요. 이게 좀 공무원들 막 굴려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후생노동성 간부들이 다 이제 대안을 모아가지고 작년 크리스마스 때 불쌍한 공무원들이 아마 연말에 쉬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주 패키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꽤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이 내용이 뭐냐면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의사 편제 지표라든가 의사 다수구역 소수구역 나누는 그것보다 새로운 개념 설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점 의사 편제 대책 지원 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향후 일정한 정주 인구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지역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사 감소 속도가 인구 감소 속도보다 빠른 지역 그거를 중점 의사 편제 대책 지원 구역으로 설정을 해요. 그리고 실제 설정은 각 도도부연에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중점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서 의사들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편제 시정 플랜을 가동하겠다. 근데 이 중점 의사 편제 대책 지원 구역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얘기 발표가 나오니까 아키타현 같은 데서는 아키타현 현 소재지 제일 큰 대도시 빼고 현 전역을 중점 의사 편제 대책 지원 구역으로 설정했어요. 이게 뭐죠? 우리 돈 많이 주세요. 우리 의사 좀 많이 보내주세요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 의료기관 및 기관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 뭐냐? 지역의 의료기관장, 그 다음에 보험의료기관의 관리자 자격 요건에 지방근무를 추가하겠다. 지방근무한 적 없어? 그러면 당신은 병원장 못해. 당신 여기 관리자 못해. 딱 이제 조건을 붙이겠다는 거예요. 지방 갔다 와. 신규 개업을 할 때 해당 지역의 부족한 의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신규 개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먼저 그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의료 기능이 부족해요. 라고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업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건 뭐냐면은 이것도 지금 일본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은 중점 의사 편제 대책 지원 구역에서 신규 개업을 하거나 기존의 병의원을 계승할 때는 부동산 및 설비 확보 비용의 반을 지원하겠다.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건물 사고 장비 살 때. 그 다음에 개업 후 운영 경비를 일정 기간 동안 3분의 2를 지원해 주겠다. 그 다음에 면허 등록세, 부동산 취득세, 고정자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이게 지금 니케이도 그렇고 일본 신문에서 야 이건 좀 신중해야 된다.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이게 정말 할 수 있냐. 이게 이런 의견들이 벌써 터져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영국 NHS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영국은 아시다시피 의사들 다 반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의사들 다 지방에 그 지역을 설정해줘요. 너 어디가 맨체스터에 가서 근무해, 어디가 글라스고에 가서 근무해. 다 설정해줘요. 그리고 뭐 의사들은 자기네 몸만 가서 그냥 진료하면 돼요. 돈은 다 어차피 NHS 대주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면은 중점 의사 편제 대책 지원 구역에 개업하는 의사는 돈이 안 들어요. 다 정부에서 대주겠다는 게 사실상. 예? 운영비까지. 세액도 감면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실현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이게 돈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사 다수 지역 병원에서 소수적으로 의사를 파견하겠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산병원, 현대 아산병원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저 강원도에 가지고 석 달 근무하고 와. 돌아가면서. 예? 그리고 그런 의사, 파견 나가는 의사 수당 증액해주고 파견 보내는 병원에도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중견 의사. 지금까지의 그 의사 쏠림 현상은 주로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중견 의사, 시니어 의사, 나이 든 의사들 중에서도 희망자를 발굴해서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의사 부족 지역의 의료기관과 매칭해서 그쪽에 가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전문의 재교육.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리카렌트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종합진료 전문의를 양성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본도 전문의가 많잖아요. 근데 지방의 의료소는 전문의가 아니거든요. 일반이거든요. 돌봄 수요가 많거든요. 그러면 전문의를 일반으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 수요에 맞추려면.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하면은 반발할 거 아닙니까? 전문의를 일반으로 되돌리겠다. 그게 실제로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말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종합진료 전문의를 만들겠다. 종합적인 의료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전문의들을 도시 지역에 있는 전문의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지방의 의료기관들에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기존에 나는 뭐 이비인후과만 계속 해왔었고 나는 뭐 비뇨기과만 계속 해왔는데 갑자기 이분들을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40대, 50대 의사들을 그러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시정책인데 이거는 이제 의대 정원은 임시정원 중심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적정화, 감축을 해나가되 기존의 항구정원 내에서도 지역투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니까 임시정원뿐만 아니라 항구정원까지도 더 많이 지역투를 확대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광역 임상연수라고 그래가지고 도시지역에서 인턴한 의사들을 2년 인턴하죠. 일본은. 그 중에 기간 중에 일부를 의사 부족 지역에서 수련을 받도록 한다. 그 다음에 비선호 진료 과목이 그 젊은 의사들에게 더 많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외과의 그 설문을 해봤어요. 당신들 왜 외과의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근무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업무 부담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근무 시간을 줄여주겠다. 외과의를. 뭐 이런 식의 대안들이 지금 이 종합대책 패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책 패키지에 들어가지 않은 게 또 있어요. 원래는 작년 4월에 다케미 장관 폭탄 발언 나온 다음에 다케미 장관이 지역별 할당제 얘기했다고 그랬죠. 강제입니다. 강제. 그 다음에 의사 소수 지역의 의료 수가를 개선해 주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느냐? 의사가 많은 도시 지역의 의료 수가를 낮춰가지고 그 돈을 의사가 적은 지역의 의료 수가 올리는 데 쓰겠다. 이게 일본 재무성에서 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의사 다수 지역의 의대 정원을 삭감해서 의사 소수 지역으로 이관하겠다. 이거 지금 다 난리입니다. 난리. 재무성 안에 대해서는 도시 지역에 있는 의사회에서 다 들고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역별 할당제 이거는 일본 의사회 회장이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강한 어조로 절대 안 된다고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의 의대 정원 삭감해서 의사 소수 지역으로 넘긴다는 거는 그 현의 도지사들이 지금 연명으로 지금 연명장 써가지고 후생 노동 대신 다케미 말고 그 다음이 지금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 빠졌습니다. 다 빠지고 일본 의사회에서는 지금 무슨 요구를 내놨냐면 인센티브 중심으로 해라. 문제 해결할 때 자꾸 강압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지역 편제 해결을 위한 1,000억엔 특별 예산을 설정해라. 그러니까 1조 원. 가지고 정부 예산을 늘려가지고 왜 여기서 자꾸 이 주머니 자꾸 저 주머니를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정부 예산을 1조 원을 더 늘려서 그 돈을 지방에 보내가지고 지방에 그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라 의사들이. 지금 일본 의사회가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2월에 발표된 최종 패키지에서는 당초에 얘기됐던 강압적인 내용들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권고사항 또는 인센티브 위주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안이 강제가 다 없어요. 다 강력 반발이 있으니까 다 빠졌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단계에서. 자, 거기가 지금 이제 지금 제가 일본의 지역 틀이 뭐고 그게 성과가 있나 없냐에 대한 일본 내부 여러 가지 논의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작년부터 지금 어떤 논의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어떤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의료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공간 이거 좀 약간 팩트체크에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도 이제 뭐 언론 이런 데서 한국의 의사급여는 세계 최고다. 1인당 GDP 대비로 따졌을 때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뭐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제가 뭐 유튜브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강연도 여러 번 하고 그랬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를 좀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뭐 데이터를 가지고.